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한국 현대사의 가장 핫한 논쟁적 인물인 박정희라는 인물과 그의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4.19 혁명으로 성립된 장면 내각 정부의 경우에는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실천하기에 부족한 정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과 혼란으로 군사정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추진하였던 시민사회에서 일어났었던 평화운동이라든지 평화통일운동이라든지 장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군대 개혁에 대한 시도 같은 것들은 군인들의 불만과 불안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의 장악의 행위를 혁명이라고 정당화하였어요. 그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공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난 이후에는 군인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군인들의 의결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장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첩보기관, 정보기관을 통해서 반정부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가운데 군정이 실시가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면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라든지 또는 폭력배에 대한 처벌 같은 이런 일들이 군정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정이한 민간 정부를 세우고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을 해요. 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양원제 국회에서 다시 단원제 국회로 돌렸고요. 부통령이 없는 4년 임기에 2번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 같은 내용들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개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박정희 소장의 경우에는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였고, 윤보선 대통령과 붙어서 승리를 거두면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제6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비록 국민투표를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군사 쿠데타였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발전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어요. 그죠?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도 사죄와 배상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일본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끈끈한 동맹 관계가 필요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므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일 회담이 추진되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죄와 배상 대신에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6억 달러를 제공을 받고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를 넘어가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그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으로 그러한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결국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거, 그러면서 안보동맹이 끈끈하게 맺어지게 된 거, 나아가서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6억 달러가 60년대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의 식민 지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 정의의 차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옳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택지는 바로 2차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베트남은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통일된 국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워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미국은 혼자서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참전할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제2차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군인들이 받았던 달러로 들어온 월급이라든지 이 전쟁 물자를 수출했었던 이익이라든지 건설 사업에 참여해서 받았던 대금, 이런 것들 전부 다 달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달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차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우리나라 경제는 1년에 12%씩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의 성과는 피 묻은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 장병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성장이었고, 2차 베트남 전쟁 중에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역사적인 과오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되었든 경제 발전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던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두 번째로 또 당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3번 이상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한 번 더 고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헌법을 또 고치고 3번 이상 대통령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박정희 정부를 버텨주고 있었던, 지탱하고 있었던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반공과 경제발전이죠. 반공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분이 박정희 정부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68년에 이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반가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북한에서 여러 차례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공의 명분은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1.21 사태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한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청와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였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일컬어 김신조 사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도 잘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물음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국민들에게 대단한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배가 북한의 영해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우리나라의 울진 삼척 지역으로 무장공비, 무장한 공산주의 비적, 그러니까 북한의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다가 실패하자 주민들을 살해했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승복 어린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네, 선생님 어릴 때는 정말 매일같이 듣던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때 이제 내려왔던 무장 공비가 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얘기를 하자 괘씸하게 여기서 입을 찢어 죽였다라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린이가 이승복 어린이이거든요. 아직도 강원도에 가면은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이 있고요. 선생님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초등학생 때 이승복 기념관에 들렀다가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삶을 살기도 하였어요. 지금은 많이들 잊혀져 있긴 하죠. 선생님 세대만 해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들이 이어지게 되자 반공을 명분으로 국민들을 더욱더 통제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자면 향토 예비군의 창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경우는 한번 군대를 갔다 오면 끝이었는데 또다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자기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군대에 와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전쟁이 터지면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이런 군대가 바로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교련이라고 해서 들어봤나요? 교련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행진이라든지 총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군사 교육에 대한 훈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제도가 강화되기도 해요. 주민등록 번호가 나눠지고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이 발급이 되는데 이것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왔을 때 남한 사람들하고 생김새로 구분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말도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북한의 간첩들을 가려낸다라는 명분으로 주민등록 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하는 긴 문장이고요. 이런 것을 교과서 맨 앞 페이지에 실어서 학생들은 모두 다 외워야 했고 군인들도 외워야 됐고 직장인들도 외워야만 했어요. 만약에 외우지 못한다면은 맞거나 기합을 받거나 승진이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문장의 존재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뭐 썩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자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긴 글이거든요. 물론 나라 사랑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사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반대 아닌가요? 그죠? 하지만 어떤 국가주의적인 성격,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주 그렇게 나쁜 문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마치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해서 자신이 일본 천황에 충실한 신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같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라든지 민주화 이런 것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문장이고 그것을 암송하게 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반에 들어오시는 수학 선생님 같은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전문은 다 외우지는 못해도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문장 정도는 외우고 계실 겁니다. 네, 선생님보다 대략 한 20살 정도 많은 분들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끝까지 다 외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그죠? 북한의 이런 도발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이 내가 있어야 반공을 이뤄낼 수 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발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3선 개헌 또는 6번째로 이루어진 헌법의 개정이라고 해서 6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려는 개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명분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공, 국가 안보와 그리고 경제 발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때 연도가 몇 년이었느냐? 1969년이었어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게 1960년이었거든. 아직 10년도 안 된 상황이었어.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원래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3번 하는 걸로 고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이승만 정부 시절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3번 이상 대통령을 하려는 이러한 헌법의 개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야당과 시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거센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이죠? 3선 개헌 결사 반대, 3선 개헌보다 죽음을 달라라는 이런 어떤 플랜카드와 또 조끼를 입은 사람의 시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아예 이렇게 이제 방해를 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자로 바리케이트 쌓아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의사 진행이 못하도록 막는 거지. 육체적으로 막는 거죠.
자, 하지만 새벽 2시 50분 국회 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만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봤다시피 민주공화당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였잖아요. 그죠? 그들만 따로 모여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국회의사당에서 쓰는 의사봉 있잖아요. 땅땅땅 치는 거 이것도 없어서 주전자 뚜껑으로 3번 땅땅땅 내려치고 헌법이 개헌되었음을 선언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헌법이라고 해서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라든지 법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더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643만 표를 얻어서 아슬아슬하게 근소한 차이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113석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반대표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 이때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와 붙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민당의 후보로 나왔던 김대중, 후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들어는 봤나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지? 2009년? 10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아 계셨었나요? 네. 8년. 여러분들이 8년생이잖아요. 그죠? 아마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대충은 들어는 봤죠. 그죠?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젊은 정치인이었죠. 이 사람은 꽤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냐면은 빈부격차의 해결이나 재벌 편중의 시정, 향토 예비군의 폐지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물론 한일 국교의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였어.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해외에다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경제 발전의 방안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싼 임금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굴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 온 게 바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경제 성장의 성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했고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이 김대중 후보의 경우는 신인이었고 이제 막 정치에 등장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539만 표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는 차이를 벌이는 꽤 큰 표를 얻는 이런 어떤 지지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의 신민당이 89석 정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박정희 정부가 삼선 개헌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의 집권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을 때 국민들의 피로감과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이만큼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3선에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정부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불안감은 외부적 요인에서 더욱더 확대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정희 정부를 버텨주고 있었던 두 개의 명분, 기둥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모두가 1970년대로 가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자,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수장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방향을 선언하는 것이 독트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이미 독트린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무슨 독트린 배웠지?
트루먼 독트린 배웠어요. 그죠?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 때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었고, 그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서 마셜 플랜, 서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냉전이 심화되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닉슨 독트린은 냉전이 한풀 꺾이게 되는 냉전 완화의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해왔다는 소린가요? 해왔죠. 언제? 뭐 6.25 전쟁도 그렇고, 그죠? 2차 베트남 전쟁에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해왔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이러한 선언이 나오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사실 2차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미국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2차 베트남 전쟁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못했지만은 미국 정부의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내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전쟁에서 진 대통령이라는 이런 오명을 덮어쓰기 싫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쪽팔리잖아. 그래서 전쟁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닉슨 대통령쯤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이어나가는 게 한계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 기간 중에 미국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같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미국은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미국이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미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멋진 명분이 필요해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산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닉슨 독트린은 이 두 가지를 위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산 국가에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나라는 바로 어디였을까? 중국이었던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소련을 견제해야 될 강력한 강대국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소련을 견제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같은 공산국가인데 왜 견제하기 좋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에 흐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을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추구해 나갔어요. 그죠? 그러자 중국 쪽에서 너네 비겁해라고 하면서 수정주의자로 비판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소련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 닉슨 독트린은 중국에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일종의 미국의 신호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중국의 2인자였던 저우언라이 주은래 총리와 만나서 짠 하는 이런 장면이 TV로 전 세계에 송출이 되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미국 대통령이 찾아가서 짠 하고 화해로운 모습을 연출한다. 당시 냉전 체제 하에서 엄청난 이슈가 아닐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 술을 한 병 넣어놨어요. 마오타이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마트에 가면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받고요. 중국집 가서 먹을 거면 20만원, 30만원 받는 되게 비싼 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느냐? 지금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느냐? 이때 이 두 사람이 짠 하는 술이 바로 이 마오타이주였거든요. 그래서 냉전의 완화를 상징하는 술처럼 명성을 얻었던 게 바로 이 마오타이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굳이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언젠가 술을 먹게 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맛있는 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거 시켜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야 이게 무슨 술인 줄 알아? 이게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우언라이하고 같이 짜냈던 냉전을 완화하는 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은 맛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후배들한테 좀 더 되게 뭔가 내가 좀 훌륭한 사람처럼 어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닐까요? 아 뭐야 이 새끼 설명충인가 이런 얘기나 들을까요? 어쨌든 알고 먹으면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알고 먹어야 맛있지 않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1973년에는 베트남에서 결국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의 갈등은 2차 베트남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꺾여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다만 박정희 정부에게 너네도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화해를 권고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가 버텨왔던 명분 두 개의 기둥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어요? 반공과 경제발전이라 그랬어. 그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하지 말래.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 경제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70년대 가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주춤하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선 개헌 이후에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독재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게 되면서 김대중, 신민당 같은 사람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에 나온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남한의 고위 당국자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한의 2인자였던 부수상, 이름 생각이 안 나, 김성철이었나? 아무튼 북한의 2인자인 부수상이 서울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만남 이후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합의를 봤다. 우리는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라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72년에 있었던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한은 반공을 내세워서 권력자들이 권력을 누려왔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반미라든지 그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이 나왔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더 이상 상대 국가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반공의 귀에 닿지 않게 들어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평화통일이 나오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 진짜로 평화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선언을 계기로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언은 진짜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권력 독점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음이 잠시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자, 10월 유신이란 1972년 10월 17일 날 유신 헌법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헌법을 한 번 더 고쳤어요. 그리고 이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유신이란 한자어로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추측입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은 메이지 유신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일본에 가서 고위 정치인을 만났을 때 저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메이지 유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헌법의 이름을 유신헌법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자, 아무튼 헌법을 왜 고쳤다라고 설명을 했느냐?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우리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통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에 발표되는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떠하였느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간선제, 간접으로 뽑는다. 우리는 이미 간선제 한번 배운 적 있죠. 그죠?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 배운 적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국민이 뽑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통일주체국민회의고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예 터무니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도 아직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하고 있죠. 그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다 보니까 옛날에 교통과 통신의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모든 미국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그 선거 결과를 모은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어떤 자연적 조건 하에 놓여 있었어.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뽑느냐? 네, 각각의 주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각의 주마다 어느 주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기로 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한 주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6명이고 페리스가 4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6대4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는 그냥 다 트럼프가 통째로 먹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미국식 선거주의 제도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의 선거를 도입한 게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대통령 뽑을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뽑으면 이것도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고 그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에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임기 6년에다가 뭐가 없어요? 중임 제한이 없어요. 몇 번이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통일과 관계가 있나요? 딱히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 같은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 가운데가 하냐면은 3권 분립이에요. 그죠?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입법부에 대한 권한도 가져가고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권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판단하에 지금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없는 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신이 된 거죠. 신이 됐습니다. 자, 1972년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장충체육관에 모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99.9%의 지지율로 박정희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유신체제에 의한 유신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99.9%였을까? 100%가 아니라. 네, 당시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한자로 써서 제출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하나는 무효표가 됐대요. 그래서 99.9%가 됐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35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견디면서도 결국에는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이고 10년이 넘는 이승만의 독재를 결국에는 4.19 혁명으로 무너뜨렸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반민주적인 헌법이 공포가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전부 금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하는 게 긴급조치 1호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9차례 이상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대중 같은 야당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유신 체제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만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던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요원이 일본으로 가서 김대중을 납치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때 미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서는 급하게 무전을 때려요. 죽이지 마라고 해서 결국에는 못 죽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택 앞에다가 떨궈 놓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정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서슴없이 죽일 수 있었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죠. 이 사진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죠? 한국 광복군의 모습인데요. 그 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준하 선생이고요. 이쪽인가? 김준엽 선생인데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는 뭐 이런 분들의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고요.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에 투입될 뻔했으나 취소가 되면서 김구 선생과 함께 귀국을 하고 김구 선생의 비서로 살다가 국회의원, 언론인 등으로 활동했던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 그게 바로 이 장준하 선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자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였던 백기현 선생 등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 청원하는, 다시 말해서 유신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만은 1975년에 갑작스럽게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을까? 중앙정보부에서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2013년에 이분의 무덤을 옮길 일이 있어서 그때 이분에 묻혔던 무덤이 다시 파헤쳐지고 그러면서 두개골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이 사진이에요. 보이나요? 땡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움푹 파여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둥기로 때려서 죽인 두개골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을까? 의심은 되지만 더 이상 확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여버리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인 사례들도 있었어요. 바로 민청학령 사건과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974년 4월 3일 날 갑자기 정부에서 전국 민주청년학생촌영맹,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조정을 받는 단체가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가짜뉴스예요. 이런 조직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더니 반정부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유신헌법을 위반했던 사람들 180명 정도를 한꺼번에 구속을 해서 기소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단체를 만들어서 180명을 구속 기소한 거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너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또 다른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있지도 않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요. 인민혁명당이라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고, 사실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민청학령을 부여해서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73명을 더 구속해서 기소를 하고요. 그들을 중앙정보부의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네 간첩이지? 불어! 라고 하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받은 다음에 그 가운데 8명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고 15명을 징역형을 때린 사건이 바로 인혁당, 제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형시킨 다음에는 고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곧바로 화장시켜버리는 이러한 짓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법원에서의 판결이 늘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법원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유신체제와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가 잘렸던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언론 자유수호투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 함석헌 신부 그리고 김대중과 같은 정치인이 함께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과 긴급조치에 대한 철폐, 박정희 정권의 퇴진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유신체제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자, 하지만 긴급조치는 계속해서 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위반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는 긴급조치권을 이용을 해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철저하게 누르려 하였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위험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박정희 정부를 버텨주고 있었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반공과 경제 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게 터져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기름값이 갑자기 확 비싸지는 현상을 가지고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크게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은 제4차 중동 전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전부 다 이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기름값이 팍 뛰었던 게 1차 석유 파동이었고요. 2차 석유 파동은 원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이슬람 신정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산유국이었던 이란의 정세가 불안해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게 바로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석유가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 나라예요. 전량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으면서 경제가 위험해졌던 사건이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처음에 학교 생활을 시작한 건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라는 학교였고요. 거기에 국어 선생님 중에 서오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은 왜 이름이 오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이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아들 나오면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금, 은 들어간 이런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 선생님 태어났을 때 신문을 쫙 펼쳐봤는데 석유 파동이 터진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오일 값이 금값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본 거지. 그래서 우리 귀한 아들 오일이라고 이름 정했다 해서 이름이 서오일이 되셨대요. 네, 진짜로 아무튼 그랬대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박정희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978년에 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세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가 판이 짜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1.1%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박정희 정부를 떠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신체제 하에서 사람을 마구 죽였던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너네 자꾸 그러짓거리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던 박정희 정부도 점차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